안녕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책방지기 미네르바입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들. 육지 사이의 바다, 지중해. 어떻게 해서 이 작은 바다가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지받고 있는 몇 개의 추론이 있을 뿐인데 그중 2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중해의 바다는 여느 바다와는 다르게 작아서 그만큼 큰 두려움 없이 쉽게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앞선 이집트 및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근거리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로도 육지로도 쉽고 원활하게 앞선 문명을 흡수할 수 있었으며 해상무역과 육로상의 교역 또한 활발히 전개할 수 있었죠. 이러한 원활한 경제, 문화적 교류는 합리적인 사고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고, 또한 원활한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는 지적 호기심을 펼칠 수 있는 여유와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는 여건을 선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도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섬과 해협, 좁은 산등성이 등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의 특성이 중앙 집권화를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거대한 왕에게 통합되지 못함으로써 논의와 합의를 통해 연합체를 움직여 나가야 했던 것이죠. 이는 수평적인 담론을 만들어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민주적인 제도의 추진에는 스스로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출전할 수 있는 중장기 보병의 역할도 컸을 테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지중해의 지리적 특성과 어울리며 그리스 세계는 다른 곳과는 다른 다양한 철학적 의견이 개진되거나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철학자로 탈레스와 피타고라스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에게해의 최남단의 항구도시 밀레토스.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이집트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 도시에 세상에 대해 새로운 물음과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람, 해, 비, 눈, 계절 등의 자연현상을 신이라는 의인화된 초자연적인 존재가 일으키는 신비로운 일로 해석하는 당시의 생각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신화적 해석에서 벗어나 물리적 법칙이나 자연 내부의 원리나 근원이 되는 요소들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을 밀레토스 학파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학파의 문을 연 탈레스를 보통 최초의 철학자로 부릅니다. 고대 그리스의 7대 현인 중 최초의 인물로 꼽히기도 하는 탈레스는 그림자를 통해 피라미드의 높이를 알아낼 정도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앞서 있었는데요. 그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과학적일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주장이야말로 신을 통한 해석에서 과학 탐구로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사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물음과 함께 세상을 이루는 근본 물질에 대한 물음과 해석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세상을 이루는 근본 물질을 물이 아닌 정할 수 없는 것 또는 무한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뒤를 이은 아낙시메네스는 앞의 2 사람의 의견을 결합해서 공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세상의 근본 물질을 공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말입니다. 밀레토스 학파가 자연 철학이라 불리며 세상을 어떤 물질로 설명하려 했다면 세상을 수의 구조로 해석하려던 이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우리에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잘 알려진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악기의 현의 길이와 음정이 비례하는 것처럼 만물이 수의 이상적인 비율과 조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수학의 원리에서 나온 비례와 조화만이 영혼의 정화와 불멸성을 보장한다고 믿음으로써 종교 집단화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철학사에 가장 큰 화두를 던진 두 철학자가 있습니다. 밀레토스의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본 물질을 찾으려 했다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변화 그 자체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는 만물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이런 변화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물이 몰려왔다 흘러가기 때문에 똑같은 강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강물이나 현재의 강물이나 강물이면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는 만물은 항상 변화하지만 결코 변화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는 점까지 간파를 했는데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물에 불이 더해졌을 때 불의 타는 정도에 따라 사물이 변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불에 대한 견해는 밀레토스 학파의 물에 대한 견해와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불의 죽음이 공기에게는 생겨남이고 공기의 죽음이 물에게는 생겨남이다. 모든 것은 불의 교환물이고 불은 모든 것의 교환물이다. 마치 물건들이 금의 교환물이고 금은 물건들의 교환물이듯이 와 같이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쏭달쏭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밀레토스 학파가 물질을 생성하는 근본적인 물질의 재료로 물이나 공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그는 그것들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그 원리로 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난해한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한 줄의 동양 철학의 원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변화 속에 불의 역할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물이 변화한다는 원리나 만물이 변화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그 원리, 그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그는 로고스라고 명명했는데요. 말하다 라는 어원을 가진 로고스는 성서에서 최초의 말씀이 있어 세상이 이루어지듯이 원리가 있어서 그것이 세상을 생성하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로고스의 탄생은 이후 플라톤과 중세 철학에서 이어받으면서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난해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남긴 또 하나의 업적은 변증법입니다. 그가 남긴 말들에는 이미 서로가 반대되는 대립적인 의미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대립되는 의미들의 통일이 세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병이며 배부름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은 배고픔이고 휴식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은 피곤함이다 와 같은 그의 말들이 쉬운 예일 것입니다. 그의 생성과 변화는 바로 이런 만물이 서로 다투며 조화를 이루며 변증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대립물의 모순과 변화는 해겔의 변증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세계의 해석을 매우 역동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성과 변화에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엘레아 학파의 대부 파르메니데스입니다. 이 악동 같은 거물의 등장은 유유히 잘 흐르고 있던 서양 철학이라는 강에 거대한 돌을 던지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늘날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철학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그는 서양 철학을 서양 철학답게 하는 첫 주춧돌을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 철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를 뽑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스는 무슨 철학을 보여준 것일까요? 그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생성과 변화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추적해가기 시작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하자. 이 존재하는 것이 만약에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것처럼 생성된 것이라면 이 존재는 무에서 나와야 한다. 즉,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존재가 나와야 하는데 이 무에서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다면 이 무는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있던 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무는 완벽한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이미 존재해 있던 또는 어떤 속성이 존재하는 무가 된다. 결국 무가 아닌 것이 되므로 소멸 또한 같은 논리로 불가능하게 된다. 존재했던 것이 스스로를 무화시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 그것 또한 납득하기 힘든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제 존재는 생성도 소멸도 할 수 없다. 이 말장난 같은 논리의 전개로 철학사는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이제 무에서 존재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며 소멸도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세계는 무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성도 소멸도 하지 않고 늘 존재하는 것뿐이며 이미 존재했던 세계만이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복잡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죠. 이제 우리는 존재와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존재와 존재 사이에 무가 있는 것과 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존재와 존재 사이에 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런데 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엄격히 말해 그는 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이므로 제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거해 버리지 않아도 이미 제거된 것이나 다름없죠. 결국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있으나 마나한 무가 제거되어 버리면 존재와 존재는 붙어버려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존재,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존재와 존재 사이에 무라고 하는 빈 공간, 안 보이는 어떤 빈 공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파르메니데스는 그 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비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와 존재 사이에 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들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 설명이 더 헷갈렸나요? 네, 그럼 이야기를 좀 더 전개해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가설이었던 존재와 존재 사이에 무가 없다고 가정해 보죠. 이것도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존재와 존재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 존재는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그 유명한 파르메니데스의 일자라는 것입니다. 일자라는 것은 나누어지지도 분리되지도 않는 오직 하나의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이 일자의 탄생은 철학사에서 너무나도 큰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제 존재는, 아니 세계는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변화와 운동을 한다는 것도 모순적인 것일 뿐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변한다 해도 그저 거대한 덩어리일 뿐이고 운동을 한다 해도 그저 거대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결국 진정한 존재의 변화와 운동이란 있을 수 없으며 스스로 영원하며 불변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이 변화와 운동에 대한 부정은 이후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의 존재의 절대성과 일자 개념은 이후 많은 철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며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상정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생성과 소멸, 변화와 운동을 파악하는 세계는 감각의 세계일 뿐이고 오직 이성으로만 파악되는 진정한 세계는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처럼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성으로만 파악되는 로고스의 세계가 현실 세계와 분리됨으로써 서양 철학만의 특징이 더욱 선명하게 됩니다. 또한 파르메니데스의 이러한 논리적 전개를 통한 세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밀레토스 학파에서는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인식론적 접근을 열어준 것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어떤 면에서 극과 극을 이루는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를 화해시키려는 노력이 서양 철학을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작용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와 운동,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와 같은 불변의 존재, 이 둘을 조화시켜 설명해내기 위한 노력이 이후 유물론자들 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주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을 1차적으로 완성시킨 데모크리토스가 있습니다. 변화와 불변의 존재에 대한 도전은 우선 엠페도클레스와 아낙사고라스에게서 시도되었는데요. 엠페도클레스는 불변의 존재를 물, 불, 공기, 흙의 4가지 요소로 보고 이들의 결합과 분리가 변화와 운동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하면서 최초로 다원론적 사고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아낙사고라스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만물의 재료인 씨앗에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힘인 누스가 질서를 부과하여 세계가 생성되고 변화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철학에 있어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 두 사람의 논쟁을 가장 조화롭게 화해시키면서도 오늘날의 과학과도 매우 유사하게 설명해낸 이는 기계론적 유물론을 선보인 데모크리토스입니다. 그는 파르메니데스의 생성과 소멸을 하지 않는 불변의 존재를 수용하고 그 존재를 원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원자는 파르메니데스가 설정한 참된 존재처럼 영원한 불변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원자를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다수로 상정을 하고 형태, 크기, 위치 등을 지닌 구체적인 물체로 생각을 했으며 운동도 한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파르메니데스가 무라고 했던 비존재의 공간을 빈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있으나 마나한 제거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언어적 의미의 무라는 공간에서 넓이를 가지고 실제하는 빈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덩어리가 아닌 다수의 존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들은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에서 허상으로 떨어져 나온 환상이 아니라 미세한 존재들의 덩어리들이 다양하게 뭉쳐진 것이 됩니다. 오늘날 원자와 분자가 뭉쳐 공기나 철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그동안 밀레토스 철학자들이 설명한 변화와도 다릅니다. 그들은 물이나 공기가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지만 데모크리토스는 존재들의 덩어리가 만드는 양적인 조합의 변화로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그는 원자 자체가 가지는 운동 능력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외부의 힘이 아닌 원자 자체에 운동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원자가 스스로 뭉치거나 흩어지는 운동을 통해 물체가 생성되거나 소멸하며 원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통해 물체들의 운동까지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수천 년 전에 이미 현대과학에서 이제야 풀어내고 있는 원자의 신비를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는 추상적인 생성과 변화 운동 논리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생성과 변화 운동 논리로 변하면서 좀 더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인 전제를 갖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데모크리토스를 기계론적 유물론의 창시자이며 고대 유물론 철학의 완성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언어적 무에서 공간적인 무로의 전환은 마치 관념론적인 무가 유물론적인 무로 설명되는 듯한데, 이는 철학사의 영원한 대립인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서양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주요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살펴봤는데요. 철학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과학적 탐구 같아 보이기도 하죠. 원자가 나오고 물질이 변화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사실 이러한 철학적 사고가 서양의 과학기술의 바탕이 된 건 맞습니다. 어디 과학기술에만 영향을 미쳤을까요? 서양 철학의 초기 철학자들 생각을 더듬어 가다 보면 예술이 있고 또 수학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것이 철학인지 수학인지 또는 과학인지 혼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자,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지식을 탐구하는 시간. 지금까지 당신이 사랑하는 책방지기 미네르바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